자, 오늘 경기는 리버풀이 팰리스 원정에서 2대1 패배를 했는데요. 90분 다 본 입장으로서는 저는 이제 리버풀 오늘은 이길 자격이 부족했다, 내지는 없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리버풀 선수들이 모르겠어요. 경기력이 안 좋은 와중에도 연승을 계속해서 그로 인해서 마인드가 뭔가 안일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경기장 내에서의 무슨 에너지 같은 느낌도 좀 떨어지고 본인들끼리의 패스미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볼 처리하는 것도 뭔가 날카롭지 않고 플레이가 전체적으로 깔끔하지 않아서 다 군더더기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플레이가 있었고요. 본인들끼리도 이 무언가가 되지 않는데 당연히 이제 앞서가고 있는 상대방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사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경기 이기고 지는 거는 상관없는데 왜 우리가 할 거를 못하냐. 감독님들이나 이런 라커룸 토크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기고 지는 것도 다 축구에서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왜 우리가 할 걸 못하냐. 뭐 요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리버풀 선수들이 뭐 상대가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본인들이 자신의 플레이를 못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아르네 슬롯 감독이 이 비르츠라는 선수를 조금 다르게 써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소보슬라이 내리고 흐러벤베르 올리면서 이런 미드필더 스위칭으로 최근 두 경기에 재미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 비르츠 시프트 같은 느낌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어떻게 플레이를 했냐면 비르츠가 사실 왼쪽으로 선발 출전하긴 했지만 여기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반전에는 이렇게 오른쪽까지 깊숙하게 관여하는 느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케르케즈가 이 공간을 점유하고 맥칼리스터가 약간 내려오면서 뭐 이런 식으로 빌드업 구조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많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두 가지 리버풀한테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비르츠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비르츠를 뭐 맨투맨 하는 선수 내지는 비르츠를 막는 선수가 여기까지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순간적으로 리버풀의 숫자가 유리해지는 순간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리버풀이 결과값을 내지 못했다. 어쨌든 오른쪽에 살짝 힘을 줬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이 그 힘을 받아서 또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살라 오늘 안 좋았죠. 브래들리 오늘 크로스 올리는 거 족족 뭐 바깥으로 나가거나 길이가 안 맞았죠. 그래서 뭐 오른쪽에서 팀워크를 만들어내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비르츠를 오른쪽으로 좀 옮겨서 플레이할 때가 있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 자체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으면서 비르츠를 옮긴 효과가 그렇게 오른쪽에서 나와주지 않았다. 자, 오른쪽에 힘을 주면 상대적으로 왼쪽의 숫자가 조금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이 케르케즈가 혼자서 맡아야 되는 공격적인 공간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무뇨즈 같은 선수들이 크게 돌아갈 때 이쪽 공간에 대해서 리버풀이 쉽게 커버를 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술은 짧은 이불과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다 덮을 수 없어. 그러니까 모든 면을 만족하는 전술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슬롯 감독이 선택을 한 건데 오늘은 그 선택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 전반전에는 리버풀이 시원한 경기력이 아니었죠. 시원한 걸 떠나서 사실 리버풀 경기력이 그냥 좋지 않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컨셉이 이제 후반전에 비르츠가 공미로 옮기면서 어느 정도 바뀌고 그러면서 그나마 후반전에 슈팅들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전반전 45분은 요 전술이 이제 실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전 45분을 시간을 어떻게 보면 날린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후반전에 들어갔는데 전반전에 실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아가면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답답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점 장면에서는 사실 흐라벤베르흐의 이 공중볼 처리가 좀 아쉬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흐라벤베르가 머리를 너무 빨리 돌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이 날아오고 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돌리면서 맞춰야 되는데 공이 오기 전에 먼저 머리가 돌아간 상황이라 이 옆통수에 맞고 사르 앞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르가 득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머리를 빨리 돌린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땐 두 가지. 첫 번째, 공이 오는 스피드와 그 높이, 그래서 낙구 지점을 제대로 예측을 못했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머리를 빨리 돌렸다. 두 번째는 앞쪽에도 선수들이 같이 뛰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야가 좀 가려진 면이 있어서 평소보다 빨리 돌아간 것 같아요, 머리가. 그래서 어쨌든 그걸로 이제 사르한테 실점을 했고, 사실 오늘은 리버풀이 추가 실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알리송이 저는 여기까지 승부를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리송은 진짜 오늘 미쳤습니다. 그래서 알리송은 제가 봤을 때는 감자탕집 혼자만 가야 돼요. 그 정도로 리버풀에서 가장 좋았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팀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를 뽑아라 했을 때 골키퍼가 나오는 건 팀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리버풀이 그만큼 공격적으로 허용을 많이 했고 슈팅을 많이 허용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팀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오늘 골키퍼 있었어? 오늘 골키퍼 샤워해야 돼? 뭐 요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알리송 이름이 오늘 그만큼 언급이 많이 됐다는 건 사실 리버풀이 자신들의 축구가 안 됐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전에 특별히 아쉬운 선수가 있었죠. 바로 코나테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코나테는 뭔가 잠을 좀 덜 자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전체적으로 판단력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볼을 끌어야 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볼을 끌면서 큰 실수 하나를 또 하기도 했고, 볼 처리할 때도 처리하는 방향이라든지 뭐 처리하는 타이밍,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아쉬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라인에서 마테타랑 몸싸움할 때 이렇게 공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나테가 공만 걷어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여기서 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테타를 잡으면서 갑자기 몸싸움을 겁니다. 그러니까 코나테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겨놓고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막 여기서도 잡으면서 마테타한테 지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됐고, 전체적으로 이런 판단 능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선수도 좀 놓치고, 그리고 이제 코나테와 맞상대했던 마테타라는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너무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마테타 하나로 벌어지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은 마테타가 오늘 작정하고 코나테한테 붙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코나테가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았고, 그래서 마테타 쪽으로 공을 붙여놓으면 마테타가 등지고 리턴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한 공격 채널이 있다 보니까 펠리스는 오케이, 뭐 마테타 쪽으로 계속 줘보자. 그리고 이제 코나테가 카드가 또 있다 보니까 마테타 입장에서는 더 자유롭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코나테가 마테타를 많이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마테타가 이렇게 가끔씩 이제 조금 박스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코나테 쪽이 이제 빠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반다이크가 그 공간을 메꾸려고 가운데 쪽으로 가고, 자연스럽게 또 반다이크의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케르케즈가 또 가운데까지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펠리스의 크로스가 이 가운데 쪽에 선수가 없으니까 아예 파포스트 쪽으로 겨냥될 때가 있는데, 그때 무뇨즈 같은 선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테타라는 선수의 이런 움직임이 리버풀 수비진 전체의 그런 균열?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장면도 있어가지고 오늘 마테타는 상당히 성공적인 플레이를 했고, 거기에 이제 코나테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거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안 좋은 효과들이 파생이 계속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리버풀은 코나테라는 선수가 불안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요번 시즌에 저는 느끼는 건 리버풀이 특공대 역습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특공대 역습이라는 거는 이제 리버풀이 지난 시즌에 보면은 소보슬라이 같은 선수가 공을 잡고 뛰잖아요. 그러면 옆에 뭐 루이스 디아스, 학포, 살라, 뒤쪽에 뭐 메칼리스터 이런 선수들이 한 6, 7명이 뭐 하객진처럼 쫙 갑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 사실 리버풀이 그런 역습 장면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버풀의 전환 속도가 다른 팀을 완전히 압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리버풀은 그런 전환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저는 뭐 리버풀이 계속 승리하고는 있었지만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거의 재료가 체력이잖아요. 근데 체력적인 것들로 상대를 좀 눌러놓는
그러니까 체력의 차이로 상대와 체급 차이를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리버풀이 시즌 초반부터 지난 경기 에버튼전 후반전 뭐 그런 느낌이 저는 팰리스전 전반전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에서 저는 팰리스가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역습 속도라든지 뭐 사이드백이 돌아나가는 속도 이런 것들이 팰리스가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리버풀이 자신들의 주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안 나오니 또 그런 역습에서 골 넣고 스코어를 벌린 다음에 만드는 경기력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스코어를 벌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리버풀이 더 조급하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직히 뭐 크로스도 리버풀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사실 지공에서 되게 쪼개가지고 골을 엄청 많이 넣는 팀은 아니었잖아요. 그게 플랜 A라고 볼 수 있는 팀은 아니었는데 사실 크로스도 오늘 리버풀이 집어넣는데 너무 많이 빗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드백의 크로스 퀄리티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팰리스와 조금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팰리스 사이드백이 좋은 게 뭐냐면 어떤 한 선수를 타겟팅해서 크로스를 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 위험 지역에다가 정해진 강도로 좀 올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사전에 약속들이 있었겠죠. 야, 크로스는 우리 어느 지점에다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 약속이 되면 당연히 공격수도 움직이는 동선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사이드백이 공 잡았을 때는 이쪽에다 주로 크로스를 넣기로 했지. 오케이,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쪽으로 움직여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팰리스는 어떤 누구를 정확히 향한다기보다는 특정 지역으로 포커싱해서 올리는 그런 것들이 강했고 오늘은 그런 것들이 리버풀을 많이 위협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리버풀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들을 한 명씩 얘기해 볼게요. 먼저 오늘 이삭이 선발 출전했는데 사실 오늘 이삭은 어쨌든 득점을 못했으니까 아쉽다면 아쉬운 거긴 한데 일단 공을 좀 많이 못 받았어. 글쎄 에키티케가 오늘 이삭 대신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삭이 전반전에 터치가 5번이었거든요. 일단은 리버풀이 박스 안까지 공을 가져가는 게 오늘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딱 그 9번 스트라이커가 다르다고 해서 무언가가 달라질 것인가? 요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르츠.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성패를 아예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비르츠가 그래도 고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비르츠가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저는 바운드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공중볼 싸움이나 떨어졌을 때 비르츠가 뭐 가슴이나 배 같은 걸로 잡아놓고 이제 치고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비르츠가 좀 경합에서 못 견뎌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프리미어리그 심판들은 그런 상황들을 파울로 불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고전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비르츠가 솔로 드리블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비르츠는 어쨌든 주변 동료의 움직임을 살려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비르츠가 볼캐리 능력이 있긴 하지만 그걸 너무 많이 부여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비르츠가 피지컬이 엄청 좋고 스피드가 엄청 빠르고 개인기가 엄청나게 미쳤고 뭐 요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르츠는 결국 창의성 내지는 이 길을 봐? 이 타이밍에 패스를 해? 뭐 요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동료들이 잘 움직여줘야 된다. 근데 또 역설적인 게 뭐냐면 리버풀이 리그 최강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하겠어요? 공간을 안 주죠. 리버풀한테 뒷공간 털리느니 그냥 내려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비르츠의 장점이 발휘가 되기 쉽지 않다. 그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맥칼리스터 폼이 안 올라와서 비르츠가 죽는 것도 있다. 저도 저 의견에 좀 공감을 하고요. 왜냐면 맥칼리스터가 좀 왼쪽 지향적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리버풀에서는. 근데 이제 맥칼리스터가 지금 봤을 때는 저는 약간 평범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맥칼리스터, 잘했을 때 맥칼리스터는 기본적으로 육각형의 자기 장점이 하나씩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좀 작은 육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평범한 느낌의 플레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팀에 피해를 끼칠 만한 실수는 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맥칼리스터가 팀에 엄청난 플러스를 주는 건 아닌 느낌? 그래서 어쨌든 왼쪽에서도 비르츠가 움직일 때가 많기 때문에 뭐 맥칼리스터가 좀 링커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또 안 이루어지는 것도 저는 리버풀 입장에서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라인데요. 살라가 참 애매한 게 이제 살라는 본인이 풀타임을 뛰는 걸 되게 원하는 선수잖아요. 근데 살라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못 해버리면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사실 살라도 컨디션 안 좋은 날에는 뭐 살라 빼고 다른 선수 넣으면서 변화를 가져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살라를 뭐 모르겠어. 리버풀에서 살라의 입지가 너무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라 본인도 여태까지 보여줬던 게 있으니까 감독이 어떻게 보면 살라야 그래도 한 방 보여주겠지? 뭐 요런 느낌으로 남겨놓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뭐 이런 경기들을 거치면서 조금 또 올라오나 싶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살라는 또 오른쪽 풀백이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도 살라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브래들리인 날 있고 프림퐁인 날 있고 소보슬라이인 날 있고 막 여러 선수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살라의 일정한 폼을 만드는데 조금 걸리는 요소? 그런 것들도 좀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